전 세계에 보면은 영행열전이라고 하는 간신열전의 원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중국의 간신에 관한 연구도 좀 책자도 좀 보고 번역서도 내고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또 간신 전문가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거의 이 방면으로 책을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간신에 관한 책을 내기가 대단히 힘든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 문중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같으면 아무래도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기록이 많으니까 간신으로 분류해서 책으로 내기가 쉽지 않습니까? 사료가 많다 보니까. 고려사에도 보면은 간신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책에는 사마천인 영행열전 이후로 나중에는 다 간신열전을 기록을 해서 간신현상에 대한 경고로 남겨놨거든요. 우리도 조선 초기 때 고려시대사를 정리를 하면서 고려사에다가 간신열전을 남겨놨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뭐 신돈이나 뭐 묘청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간신열전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거는 후대의 평가가 잣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시비가 좀 있어요. 그리고 조선 500년 동안 혈연, 지연, 문중 의식이 너무 강하게 우리에게 유착이 되다 보니까 엄연히 옳고 그르고 잘못되고 그릇된 것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서가지고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명회 같은 사람은 분명히 간신열전에 넣어도 충분히 자격이 있는 인물인데 그 한명회를 간신열전에 넣어가지고 책을 써냈다가는 청주환 씨 집안에서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죠? 테러 당합니다. 실제로. 그 명량인가 하는 그 영화의 그 이순신 장군 밑에 그 배씨성을 가지고 있는 장소를 조금 못나게 그렸다고 배씨 문중에서 가처분 신청 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힘듭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사를 그 비판적인 안목으로 건드리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런 문중의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식민사학자들이 남겨놓은 식민사관을 극복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필요하고 또 청산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앞서가지고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은 조선시대 때 문제점들을 왕조사관을 극복하는 것도 굉장히 급선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근대화 들어오면서 그 민중들의 의식을 가지고 민중들이 개혁을 통해 가지고 민주정권을 세우지 못하고 개혁 운동들은 전부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위로부터의 개혁 운동, 갑신정변, 갑오경장 다 실패했고 아래로부터의 혁명도 동학농민 혁명운동도 실패로 끝나고 근대화를 자체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나라를 빼앗겨버리는 바람에 그리고 해방되고 난 이후로 급속도로 소위 서구식 민주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중첩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털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찌꺼기들이 굉장히 잔재들이 많습니다. 역사는 교집합입니다. 원 두 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시면 이쪽에 과거가 있고 이쪽에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거가 미래를 많이 잠식하고 있으면 현재가 그만큼 겹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 과거 원이 오른쪽 미래 원을 많이 잠식하고 있고 잠식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를 떨쳐내지 못하면은 미래 부분이 잠식을 당합니다. 그래서 과거사 청산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러면 미래로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는 지금 많이 겹쳐 있습니다. 즉 식민잔재가 겹쳐 있고 일제잔재가 겹쳐 있고 왕조잔재가 많이 현재 겹쳐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집합 현상 가운데에서 특수한 현상이자 어떻게 보면 권력이 존재함으로써 나타날 수밖에 없는 보편적 현상이기도 한 현상이 바로 간신 현상입니다. 그래서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던 왕조 체제에 대해서 간신이라는 존재는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권력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닌가. 그래서 간신 현상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나올 만큼 이게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좀 중국사를 통해서 짚어보고 우리한테는 이런 현상들이 없었는가 또는 뭐 현재는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신현상을 연구하고 있는 중국 서적에서 나오는 책 가운데에서 또 간신에 관한 열전을 남겨놓은 경고성의 다양한 기록들에서 나오는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나라를 흥하게 만드는 데는 열충신으로도 부족하지만 나라를 망치는 데는 간신 하나로 충분하다. 라는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불과 몇 년 전에 겪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강의 순서는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란 없다라고 하는 제가 책에서 썼던 말부터 시작해서 간신현상에 대한 경고, 역대 기록들, 그 다음에 간신과 이란성 쌍둥이이자 숙주이자 기생충의 관계와 같은 어리석은 군주하고 간신의 관계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방비책은 뭘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굉장히 엄중한 현상입니다.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그 평가조차도 막을 수 있다 또는 그 평가를 건너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생각 때문에 간신들이 나타나게 되고 어리석은 권력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감하고 계시다시피 건너뛰지 않습니다. 역사평가는. 그리고 역사의 평가에는,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든지 필요하다면 또는 그런 욕구가 있다면은 법정으로 불려 나와가지고 법정 앞에 서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행법으로 처벌을 못하더라도 역사의 법정에서는 역사의 평가라고 하는 아주 준엄한 심판을 받기 마련입니다. 지금 다 불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역사는 잠시 그 판단을 유보할 수 있어도 결코 건너뛰지는 않는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에 요즘 이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는 없다라는 말을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재밌으라고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역사는 그 자체로 뒤끝이다. 그죠? 네, 뒤끝입니다.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일개 평범한 개인이 됐든 권력에 가까이 가 있는 권력자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됐든 간에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역사 공부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데 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현명한 군주들이 다 역사 공부를, 또 역사를 거울로 삼았다라고 하는 점을 권력자들이 또 권력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깨닫고 역사 공부를 진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마천은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사지 불망한 후사지 사야다 라는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진시황 본기에서 앞일을 잊지 않는 것은 뒷일의 스승이 된다 라는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고, 이 10글자를 중국 사람들은 전사 불망 지자를 빼고 후사지사라고 하는 8글자로 줄여가지고 어디다가 갖다가 걸어놨냐 그러면 남경 대학살 기념관에다가 걸어놨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남경 대학살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3번째로 다녀왔는데 갈수록 이제 규모도 커지고 전시관도 더 많이 생겼는데, 중국 사람들은 과거사를 대단히 중시하는 민족입니다. 역사와 문화를 어느 민족보다도 중시하는 민족입니다. 과거를 중시하는 민족입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오래된 미래이고 축적된 경험이자 축적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일제가 남경을 침공해서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현재 30만 명을 학살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0만이라고 하는 숫자와 더불어서 전사불망 후사지사다라고 하는 8글자가 남경대 학살기념관 메인 홀에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난 과거가 얼마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가, 또 잊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경대 학살기념관은 정식 이름은 중국 사람들은 남경대 도살기념관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도살이라고 씁니다.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도살하면 짐승들한테 쓰는 단어이다 보니까 그냥 학살로 하는데 정식 명칭은 대도살기념관입니다. 사마천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사공 자서에서 술왕사 지례자 또는 사례자라고 합니다. 지난 일을 기술해서 다가올 일을 안다 라고 하는 역사의 미래 예견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단순하게 지나간 과거사의 기록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일을 알게 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미래 예견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역사 공부의 중요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사마천이 얘기한 대로 미래 예견력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책을 많이 읽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깊이 있게 하다 보면은 미래에 대한 예견력이 생긴다는 거죠. 당장 나 자신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죠. 그것 자체가 미래에 대한 예견력으로 이어지고, 또 하나 두 번째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역사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상황 대처 능력이죠. 상황 대처 능력도 미래의 예견력하고 똑같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많은 사례들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자기한테 혹시나 닥치게 될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상황 대처 능력은 결국은 미래 대처 능력하고 똑같죠. 미래에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 국가의 기능 자체가 원래 그런 겁니다. 국민들,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질 수많은 경우의 수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미래 대비 능력을 갖춘 정부가 좋은 정부고 훌륭한 정부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국가와 정부는 무능한 정부와 국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후진국이죠. 뒤에 부분은. 그래서 통계를 내고 수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조직력을 가지고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대비하는 것이 정부가,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고, 가정에서는 가장이나 부모들이 바로 수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집안의 살림 규모와 이런 부분들을 다 예견하고 예상해서 수입과 지출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노년을 대비하는 것도 다 미래 예측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이게 역사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런 미래 예견력, 예측 능력과 상황 대비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역사 공부의 중요성은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 체계에 있어서 역사 교육 시간이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지 않고 그냥 전략 과목으로, 점수 따는 과목으로 전락을 해버려서 그렇지, 실제로 역사 공부는 굉장히 재미있고, 그죠? 시뮬레이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과목으로서 어떤 과목보다도 부가가치가 충분한 그런 과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신에 관한 기록, 최초의 기록으로는 사마천 사기 영행열전이라는 겁니다. 영자는 누군가의 비위를 맞춘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비위를 맞춰서, 행자는 총애를 얻는다, 사랑을 얻는다, 귀여움을 차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자의 비위를 잘 맞추어서 권력자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영행열전입니다. 이게 나중에 본격적으로 간신열전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사마천 사기 때까지만 해도 이 간신들이 역사를 퇴보시키고 한나라의 흥망을 좌우하게 되는 역사 현상으로서까지는 사마천은 인식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당대와 또 그 전에 있었던
실질적으로 재능은 없으면서 별다른 학식도 없으면서 오로지 권력자의 눈에 들어서 권력자의 비위를 잘못 쳐가지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잘 먹고 잘 살았던, 지나치게 그죠, 과분하게 사랑을 받았던 자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음으로써 나중에 간신 현상을 진단하게 만들어주는 이게 하나의 바로미터로서 기록으로 좋은 훌륭한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 영행열전에서 사마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담에 힘써 농사 짓는 것이 풍년을 만나는 것만 못하고 착하게 벼슬살이하는 것보다 군주에게 잘 보이는 것만 못하다라고 했는데 정말이지 헛말이 아니다. 여자만 색으로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벼슬살이에도 그런 것이 있더라. 남자들도 그 짓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하거나 사랑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때에 따라 변하는 것이 미자의 행정은 후세 사람에게 영행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 것으로 이로써 백세 뒤의 일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영행 현상을 통해 가지고 미래의 권력자들에게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권력자들이 주변에서 자기 자신에게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자들을 얼마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역대 중국 정사와 역사책에는 간신전들이 마련됩니다. 그 맥부조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요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간신에 대한 기록을 남겨서 군주와 신하가 경계와 기감으로 삼게 했다. 송사에는 국가에 있어서 정의와 사악함의 변별은 심각하고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사악한 자는 칡넝쿨처럼 패거리가 있어 서로 감싸주고 쏘게야만 합니다. 군주가 이를 가릴 줄 알면 홀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려사 기록도 남아 있고요. 순자에 보면은 공자님께서 제거해야 될 사악한 간신 5가지 유형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기록 가운데 하나입니다. 통치자가 제거해야 될 인물에는 5가지 유형이 있는데 도둑질하는 자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자보다 더 심각한 5 유형의 간사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첫째, 마음을 반대로 먹고 있는 음음한 자. 둘째, 말의 사기성이 농후한 자. 그리고 달변인 자. 셋째, 행동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고집만 센 자. 넷째, 뜻은 어리석으면서 지식만 많은 자. 다섯째, 비리를 저지르며 혜택만 누리는 자. 이렇게 5가지 유형을 나눠가지고 권력자가 이 5가지 사악한 자들은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자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려사 간신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에 간신이 없었던 적은 없다. 군주가 현명하게 환하게 드러내야 내칠 수 있다. 군주가 그 술수에 빠지면 위기와 멸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가 드물었다. 해서 간신에게 빠지면은 위기와 멸망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는 말로 심각하게 경고의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마천이 영행열전에서 남긴 간신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 고조 유방 때하고 해제 때, 그 아들 해제 때, 1대 황제하고 2대 황제 때 적과 괭이라는 자는 사람 이름입니다. 순종과 아첨으로 황제와 침식을 같이 할 만큼 총애를 받았다. 그러니까 황제하고 잠도 같이 자고 밥상도 같이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벼슬살이하는 낭과 시중들이 이자들이 적과 괭이 쓰고 다니는 준이라고 하는 관을 쓰고 또 이자들이 분칠을 하고 다녔대요. 얼굴에. 적과 괭이. 이거는 사마천이 사기에서 뭘 암시하고 있냐 그러면 동성애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은 그 중국 기록들 가운데에는 이 젊은 남자들을 총애했던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남총이라고 합니다. 이 기록들은 동성애 기록으로 되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적과 갱도 동성애 기록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게 준이라고 하는 이 새의 깃털로 장식한 모자, 그리고 얼굴에 분을 칠하고 다녀요. 그랬더니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낭과 시중 같은 벼슬아치들도 준이라고 하는 관을 쓰고 얼굴에다가 분칠하고 다녔다. 그리고 고위 관직을 갖고 있는 공경들이 이자들을 연줄로 삼아가지고 이자들에게 줄을 대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마천이 짧게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미 간신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문제 때는 등통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등통이라고 하는 자가 문제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심지어 돈까지 찍어내면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인물인데 여기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문제가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절벽을 기어오르는 꿈을 꿨어요. 근데 이 절벽을 다 한 발만, 한 손만 뻗치면 절벽까지 이제 다 기어오르는데 이게 마지막 손을 뻗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웬 자가 누른 모자를 쓴 웬 자가 손을 뻗어가지고 문제를 절벽 위로 끌어올려 줬어요. 그래서 끌어올리는 이 자의 이 옷을 이렇게 겨드랑이 밑을 보게 됐어요. 그 올라가면서 이렇게 끌어올리니까 이게 옷이 이렇게 손을 드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겨드랑이가 터져 있었다.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이게 누런 모자를 쓴 사람들은 뭐 하냐 그러면은 그 황두랑이라고 해가지고 황제의 배를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황제가 이제 그 연못에 놀러 가면은 이렇게 배를 저어주는 사공이에요. 그런 자들이 되게 누런 모자를 쓰기 때문에 황두랑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배를 모는 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잖아요. 꿈속에. 그러니까 혹시나 닮은 자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배를 모는 자들을 다 불러요. 소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비슷하게 닮은 자가 있길래 야, 너 이렇게 손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했더니 실제로 겨드랑이가 터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등통입니다. 그래서 야, 꿈속에서 나를 절벽에서 나를 끌어올려준 자다 해서 귀여워합니다. 이뻐합니다. 그리고는 벼슬도 주고 그죠? 재물도 내리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는 문제가 병이 나가지고 몸에 종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종기가 이 고름이 생기고 피고름이 생기고 막 이래요. 그랬더니 이 옆에 있던 등통이 이 문제의 종기를 자기 입으로 직접 빨아서 피고름을 뱉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문제의 종기를 또 등통이 입으로 빨고 있는데 문제의 아들 태자, 나중에 경제가 됩니다. 태자가 문안을 드리러 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인 문제가 이 태자인 나중에 경제가 되는 태자에게 야, 남도 내 몸에 난 종기를 저렇게 입으로 빠는데 너는 뭐하냐 아들놈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한번 빨아봐라 이렇게 된 거야. 아버지 종기를. 네가 아버지에게 효도한다면 효자라면. 경제가 아들이 하는 수 없이 그저 인상을 쓰고 마지 못해가지고 아버지의 종기를 빱니다. 빠는데 이놈이 미운 거죠 이제. 그죠? 저 자식 때문에 이게 괜히 종기 빨아가지고 나까지 종기를 빨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통을 미워합니다. 그러던 또 어느 하루 점쟁이가 궁궐에 입고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궁중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점을 치고 관상을 보게 합니다. 문제가 호기심에서 등통도 한번 관상을 보게 해요. 얘도 한번 봐주라 이렇게 됐대. 그랬더니 점쟁이가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굶어 죽을 팔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상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굶어 죽을 팔자라니. 그래가지고 문제가 등통에게 특혜를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구리 광산을 주고 거기서 나오는 구리를 주저해가지고 돈을 찍어내게 합니다. 이게 유명한 등통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돈 찍어내는데 뭐 굶어 죽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등통전이 천하의 유포가 돼가지고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이제 나쁜 화폐잖아요. 그죠? 질이 나쁜 화폐란 말이야. 그런데 문제가 비교적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이게 간신들은 항상 그 권력자보다 먼저 죽어야지 행복한 삶을 바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간신들이 되게 오래 살아요. 되게 이제 권력자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다 보니까
말년이 최후가 아주 비참하게 끝나는 간신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경제가 이제 황제가 됐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등통도 눈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자기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다 버리고. 그런데 경제가 태자 시절에 품었던 그 원한이 뒤끝이 남아가지고 그냥 안 놔둡니다. 기어코 등통을 찾아가지고 전 재산을 몰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푼도 없이 땡전 한 입 없다라고 하는 일전불명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나오는데, 땡전 한 입도 없이 이 집 저 집 동가숙 서가식 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말년을 쓸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점쟁이 그 관상쟁이가 관상이 딱 맞아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도 남아 있습니다. 사마천이 모시던 무제 때는 한원과 이연연이라고 하는 이 두 자가 무제의 총애를 받았던 이부인의 치맛바람을 타고 무제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궁궐에 들어와가지고 궁녀들하고 윤관을 하는 등 궁궐을 아주 엉망으로 어지럽힌 그런 또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하마천이 소개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벼슬살이 하는 데에도 보면은 권력자의 비위를 맞춰가지고 총애를 이렇게 얻으면서 출세를 한 자들이 있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